네, 반갑습니다. 컨슈머워치 대표 연세대학교 양준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발표와 토론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정책 세미나로서 우리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 금융업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상명대학교의 유승동 교수님 또 토론으로 서민금융연구원 원장님이신 안용서 원장님, 또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조혜진 교수님, 숙대의 최철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컨슈머워치는 그동안에 소비자 중시의 정책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비자 보호와 또 기업의 경쟁 그리고 규제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운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세월이 지나서도 많이 성과를 못 냈습니다만 그래도 단톡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 제도를 바꾸는데 도움을 준 단체로서 또 대표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과 발제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모시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발제 제목은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 방안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본 연구는 숙대 최철 교수님, 그다음에 인천대학교 조혜진 교수님과 공동 작업한 내용을 발표드리고요. 이게 대부금융협회 용역 보고서로 발간을 했고요. CFA 레포트로 이미 발간을 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대부 금융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 논의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할 때 방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 금융 혁신을 위한 방향, 전략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에 근거한 설문조사 그리고 기존 연구나 저희 조사,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서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 종합 대책을 추진하였고요. 최근인 2022년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서요. 저신용자 지원 피해 보호자,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시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건수가 그다음에 구속 인원, 범죄 수익 보전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각각 360%, 240%가 확대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시장에서는 아직도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고 그 금액 혹은 검거 건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사례도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불법 사금융을 알고도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 수요가 절실함에도 제도권 금융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는데요. 대부업이란 정의가 있고요.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 대부업이라는 것은 과거 일본에서 발달을 하였고요. 현지에서는 소비자 금융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이 되었고요. 소비자 금융이라는 용어가 많이들 대부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급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 대부업은 흔히 제3금융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업에 대한 법적 규정과 등록 의무가 있고요. 법적 최고 금리를 적용받아서 엄격히 분류한다면 제3금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2금융에 속해야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연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이라는 것이, 금융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1금융권과 2금융권에 집중되어서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3금융, 대부업에 대한 금융 관리와 감독이 약간 정부에서 많이들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연구자들은 합니다. 사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 분들이 뭐 불가피하게 제도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저신용자이고, 이들이 만약에 대부업에서 거절되는 경우 애석하게도 4금융으로 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대부 금융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금융소비자, 대부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금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많은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계층이고요.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용등급 9등급에서 10등급이 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신용자가 그 대부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규모가 80.8%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명확한데요. 그 왼쪽은 신용등급별 대부업 대출 잔액이고요. 오른쪽은 신용등급별 이용자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낮은 그래프가 연도별로 1등급에서 3등급이고요. 중간이 3등급에서 6등급이고 가장 높은 게 그 7등급에서 10등급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 대부분의 대출 잔액은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직업을 파악을 하게 되면요. 이들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울 수 있는 대부분은 회사원이고요.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대부금융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들은 흔히 얘기하는 생활비 조달 목적이 50%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잠시만요. 이 앞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통계에서도 보시겠는데요. 저희 설문조사 대부금융업을 이용한 응답자 304명들의 대출 용도, 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을 이용했냐 물어봤을 때 이들은 생활비가 61%에 해당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대부금융업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저신용자들이고, 이들은 대부분이 회사원 혹은 자영업자이고, 이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른 용도가 아니고 생활비 조달입니다. 그 반면 대부 금융시장의 공급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대부 업체는 8,500개입니다. 과거 2019년에 많을 때는요, 대부 업체가 14,000여 개에 육박했는데요. 2023년 8,500여 개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요, 대부업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요. 법인은 자산 규모 100억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공식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신 것처럼 대부업체가 과거에 대략 15,000개에서 8,000개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즉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였지만, 법인의 경우 100억 이상 법인은 116%,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16%가 증가했고요. 자산 규모 100억 이하 규모는 1,500개에서 2,460개로 83.7%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대형 법인들은 증가하였지만 개인 내부업체는 감소하였다는 것이죠. 이 금감위에서 발표한 개인 대부업체가 줄었다는 것이 실제 통계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없어졌는지, 혹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불법 사금융업자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대부 금융시장 혁신을 위해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연구에서는 1993년 USAID와 Brookings Institute, KPMG 멀윅에서 제시한 그 금융시장 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대부금융협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시장이 다변화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수익과 위험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고요.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혁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향식 혁신이고요. 상향식 혁신은 새로운 금융제도와 상품이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제도권 시장에 유입되는 일이 필요하고요. 이를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향식 혁신은요, 전통적이고 신규 시장에서 수요하지 못하는, 즉 시장에서 니치 마켓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틈새 시장에 대한 정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수평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즉 감독과 규제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장에서 벗어나려는 요인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대부업체들이 이런 유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다가 자신들이 비제도권에서 훨씬 높은 수익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대부업계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초반에 우리가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업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와 감독, 하지만 적합한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균형적 중립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연구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적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에 있는 많은 연구 자료를 조사를 하고요. 물론 학술 자료뿐만 아니고 정책 자료를 조사하였고요. 두 번째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일반인, 대부금융업을 이용하신 분, 이용하지 않으신 분, 20에서 60대 남녀를 대상으로 전국에 102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대부금융업을 이용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사자들이 좀 원하시지 않으셔서 중간에 저희가 설문지도 다 만들어 놓고 계획도 다 하였으나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그 주요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9명 가운데 대부금융업을 전에 이용해 보신 분들은 29.5%고요. 아니신 분은 70.5%. 여기 보시면 40대와 50대는 응답자의 3분의 1이 대부금융업을 이미 이용하신 분들입니다. 즉 대부금융업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밀접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약간 이 대부금융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금융업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100%가 나는 대부금융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셨고요. 대부업을 이용하신 분들은 뭐 많이들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대부금융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실 등록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금융원의 48%, 미이용자의 24%만 등록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실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다들 말씀하신 게 대부금융업을 들었을 때 너무 부정적이다. 이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하셨고요. 사실 대부금융업이란 게 비제도권을 제도권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장으로 금융을 전환해 보자고 해서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88%가 대부금융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시에 사실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최고금리가 20%로 제한이 되고 있어서 그 대부금융업도 이를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실제 소비자들은 특히나 대출 거절을 경험한 소비자는 최고금리 이상, 법적으로 구제되는 최고금리 이상의 금리를 부담을 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하겠다고 응답을 하셔서 사실 대출금리는 가격이란 건데요. 이 최고금리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대부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뭐 흔히 얘기하는 도박이나 투기, 여행, 유흥비 등을 위해서 대부금융 시장을 활용한다고 언론에서 혹은 일반 매스미디어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실제 이용하신 분들은 생활비가 61%, 즉 현재 필요한 자금, 나의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부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제1금융권, 흔히 얘기하는 제2금융권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부금융시장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금융시장의 접근성이 제한된 분들이 대부금융시장에
오셔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대부금융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일반 고객보다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는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고요. 대부금융시장은 결론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민간 부분에서 취약계층 대출 수요자에게 중요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적으로 폭넓게 고착되어 있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금융시장은 저희가 IMF 이후에 비제도권의 사금융, 불법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대부금융원이 제도권 금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사금융을 인식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진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걸쳐서 저희가 불법 사금융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게 됐고요. 그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식, 상향식, 하향식 혁신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수평식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금융 관련 법에 목적이 있습니다. 은행법 같은 경우는요.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산업을 부흥한다든지 소비자를 보호한다든지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대부업법을 보시면 이 법은 대부업, 대부중개업의 등록,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의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 추심 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의 목적이 어떤 산업을 육성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고 이자율 조건을 어기시는 불법한 것을 막고 그런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comparative neutrality, 즉 경쟁적 중립성, 산업별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 법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금융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극복을 하고 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금융업에서는요, 은행업도 마찬가지고 금융투자업도 마찬가지고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의 자율 규제기구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대부금융업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대부금융업을 일부 명칭을 변경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부금융업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부금융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좀 활성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 좀 전문적이기는 하는데 대부업자도 자산 유동화
위한 자산 보유자가 될 수 있는 특정 요건을 부합한다면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상향식 혁신 방안입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대법자는 줄어들었고 중소형 대법자가 늘어났는데 결국에 이들을 중심으로 그 시장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수 대법자를 선정하고 육성해서 이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서로가 협의해서 규율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대법협회가 있으니까 이 대법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정부에서 관리와 감독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협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자정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자율활동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고금리 이상을 부담을 하고서라도 대출을 받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변화돼야 되고 발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우리가 한번 중론을 모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혁신 방안입니다.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불법 사금융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없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규제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법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현상인데 그리고 그게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 안에 없다고 이 분들이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그대로 두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존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치와 관리 감독 혹은 불법 사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국민 안내를 확대하고요. 통신사 요금 고지서 및 온라인 결제 플랫폼 등 수많은 다양한 채널에서 불법 사금융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강화된 시각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율 확립과 더불어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저는 다른 분들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저희 사회의 발전과 건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법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평적인 방법, 상향식, 하향식 이런 방법으로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지 역시 교수님은 교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이쪽에 제출한 거는 있지만 최근에 제 나름대로 연구 페이퍼를 하나 낸 것도 있고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 좀 특히 좀 언급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출한 페이퍼에 관계없이 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저희가 주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포인트는 불법 사금융이 결국은 금융 소비자 중에 가장 보호의 대상이고 서민 중에 서민이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컨슈머 리서치, 컨슈머 워치에서 지향하는 그런 그 방향성을 보고 제 어떤 그 생각을 커스터마이즈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그 소비자하고 뭐 일반 소비자하고 금융 소비자, 그 금융 소비자 중에서도 일반 그 신용 등급이 좋은 소비자와 저신용자 중에서도 서민 중에 서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불법 사금융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가장 저신용자. 우리가 어떤 금융적으로 얘기하면 그 신용등급, 신용평점 10% 이하, 서민 중에 서민, 불법 사금융 이용자, 이쪽을 어떻게 그 보호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결국은 윗단에 있는 신용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 제도권 금융 아니면 가족 친지 뭐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제도권 금융하고 불법 사금융 간에는 금리 절벽이 있습니다. 완전 극단으로. 오늘 신문에도 1000% 금리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제도권 금리의 지금 최고금리가 20%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머무르고 한 24%, 27.9% 정도 됐다면 1000%, 500%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러니까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될 사회적인 비용이 크다. 그런 면에서 불법 사금융 문제는 사전적인 예방이 답이다. 그리고 신용대출 중에서도 신용평점 10%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서 제가 주제를 좀 바꿨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현상, 그에 대한 예화를 좀 지금부터 좀 좋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말 그 싱글맘 사태로 6살 난 딸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것은 단순한 생활고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무자비한 추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몽캠, 그 다음에 지인 괴롭힘을 넘어서 관을 보내서 빚을 갚으라는 폐륜적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 금리는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34.9%에서 2021년 20%로 인하됐고,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법 이용자는 268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급감했고, 신용이 취약한 극저 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대출이 거절된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금융 시스템에서 밀려난 상당수의 서민들이 고금리의 금융 절벽에 내몰려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대법을 개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단순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몇 차원적인 공식입니다. 불법 추심과 초고금리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신체 협박과 초고금리를 무효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현장에 가보면 현실적인 이유로 이런 무효 소송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법보다 주목에 가까운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이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이자율과 폭력적인 취심입니다. 연이율 1000% 이상의 초금리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이나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려 막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겠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10%를 통계를 보면 이 사람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사금융에 넘어가려고 하는 강의 바로 그 끝단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용 10%의 경우에 신용대출이 2022년도에 10% 전체적인 전 금융권에서 15.6조에서 2024년도 10.4조로 5.2조 프로테이지로 보면 33.3%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평점 20% 이거보다는 이제 10단계로 나눴을 때 하위 20% 이하는 2022년도에 24.3조에서 24년 17조로 7.3조 30.2%가 감소했는데 특히 하위 20%의 그 신용대출 감소 중에서 하위 10%가 감소하는 비율이 전체 비중 중에 70%가 넘습니다. 즉 금융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기존 정책 서민 금융 상품도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단초입니다. 헬스살론 등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수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저 생계비 특례 보증이나 최저 생계비 대출의 경우에는 10%인데 이거는 출시하자마자 오픈원. 근데 되는 아주 이 사람들이 받기에는 우리가 좋은 말 있죠. 언감생심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저신용자, 서민 중에 서민은 여전히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러한 정책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구조 하에서 있는 한은 사채 문제는 건드릴 수 없고 정말 소비자 보호,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대책도 제가 유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제 중복이 되기는 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대부분 명칭 변경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업법이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거는 불법 사금융이라는 용어는 그 사람들 쓸 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란 명칭을 예를 들어서 대부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활금융 이런 말을 쓰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대부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굉장히 불법 사채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평적 구조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도권 내의 어떤 대부업 자체가 목적 규제를 처벌하는 어떤 단속법입니다. 그래서 대부업 영역에서 이런 부분은 대부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바운더리를 주고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대부업에 대한 순기능과 대부업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누구도 다 대부업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고금리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자금의 미스매치가 있을 경우에는 쓸 수밖에 없는 게 대부업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활금융은 일반적인 금리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영역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서민들이 봤을 때 쓰려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불법인지 일반 정상적인 대부업체에 대한 변별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꺼림칙해서 쓰려고 하지 않은 사람 경우에도 그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우수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에 대해서 큰 목소리가 사무실 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해가 많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떠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이미지가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부수적인 일들이 다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명칭에 대한 거를 일단 바꿔야 된다. 그럼 자꾸 더 피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생활금이 됐든 소비자 금융이 됐든지 만약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금융권에서 그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은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이라는 용어를 독점적 사용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은행이라고 하는 영업을 아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생활금융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역을 인정한다면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들이 쓰려고 하면 못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영역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서민 금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부도 지금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데 뭐 그에 대한 늘린 뭐 재원이 없어서 뭐 축소하느니 뭐 이런 판국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서민 금융 시장에서 그거를 소화를 하게 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1000%, 2000%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미지가 오염된 그런 대부업에 대해서 뭐인가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정부 당국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우리나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 하는 상품과 일반 그 대부업에 사는 카드에 사는 이 대출과는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유기업원에 나와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금융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 복권기금, 정부의 어떤 그 미사용 잔액을 가지고 활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부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박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재원.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서민금융을 위해서 뭐 헬스살론이 얼마나 늘렸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10% 미만의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를 보면 벌써 다 내용이 나와버립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뭐 20% 이상의 경우에 얼마 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기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 차원이 아닌 금융 차원에서의 어떤 마지막 보루로서 하기 위해서는 서민진흥원과 대부업 또는 카드의 서민금융 영역과의 역할 분담이 좀 더 해야 되는데 그 관점은 어떻게 이게 그 리스트럭처링을 하는 것이 불법 사금융을 저쪽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더 사회적으로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금융교육하고 상담인데 기본적으로 그 아까 그 설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우선은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대출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일단은 불법 사채에 들어가는 한 자기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우선 대출 받는 거에 대한 것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기 신용관리 능력이나 자산관리 능력이나 상담 이런 쪽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특히나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교육을 하지만은 극저 신용자들한테의 어떤 금융 역량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일자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그 일이 되는 거고 결국 일자리가 없으면
기본적인 어떤 계속적인 어떤 현금 캐시플로우가 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일자리인데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든 걸 다 구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서민 중에서 자활 의지가 있는 취약 서민들은 그 많은 서민들이 수많은 날개짓을 하며 재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금융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민 중에 서민, 특히 신용등급으로 봐서 하위 10%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접근성의 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은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조혜진 교수입니다. 네, 저 오늘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 금융업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또 컨슈머워치나 자유기업원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를 너무 유승동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불법 사금융 제도권 유입 방안을 대부 금융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를 잘 해주셔서 이 대부 금융업의 현황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되짚고 들어갈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발제 내용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부업 또 대부 금융시장의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의 어떤 견해,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서 제도권을 유입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불법 사금융 척결을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자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제문을 들으셨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대부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이 사실 부정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보면은 2024년 대부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구체적으로 대부업을 좀 연상시키는 단어가 사채 라고 하는 것이 81.4%, 그다음에 불법 사금융으로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 65.7%, 이렇게 굉장히 크게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실제 언론 뉴스, 영화, 드라마 같은 그런 그런 부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파급 효과로 인해서 좀 대부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다. 라고도 문제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대부업에 대한 이용 경험이 거의 없거나 또 좀 관심이 없고, 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그런 언론에서의 그런 피해 사례가 너무 많이 노출돼서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좀 더 고착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서 좀 금융시장의 어떤 제도금융권의 어떤 그 한 축으로 대부업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실제 토론자께서도 또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대부업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금융소비자는 굉장히 저신용자다. 취약계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이고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대부업에서조차도 좀 우수 대부업에서는 대출 거절 비율이 높은 그런 저신용자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대부업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그런 대출 목적이 의료비를 장만한다든지 마련한다든지 주거비를 마련한다든지 등등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실제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특히 소액 대출을
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대출을 만약에 이 대부업을 통한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굉장히 취약한 저신용자들의 어떤 생활적인 그런 안정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우리가 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뭘 하고 구체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저신용자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액 대출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 기존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들 대부업 이용자 중에서도 실제 매월 경제적인 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가계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21.4%에 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계들의 경우에는 매월 또 매일매일 거의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곤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좀 주장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대부 금융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수대부 업체를 좀 잘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수대부 업체의 경우는 2021년도 7월에 이제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때 금감원에서 우수 대부 업체를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21개 업체가 지정이 됐었고 23년도에는 22개 그리고 23년도 24년도에는 19개 업체로 이제 우수 대부 업체 지정 규모 수가 좀 줄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우수 대부 업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금감원에서 어떤 우수한 대부업체 중에서 좀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서민을 위한 대출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확인된 그런 업체들을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제도권 금융에서 일반인에게 긍정적인 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이제 단독적으로 우수 대부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수 대부업체의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정 과정을 조금 더 투명화하고 또 공식화하고 또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나 대부 시장 또 금융시장의 정보 제공을 활용을 해서 좀 우수 대부업체를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겠다. 또 금융시장에서 긍정적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또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불법 사금융이라는 것은 또 대부 금융업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등록 대부업이 아닌 그런 사금융 업체들을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들의 금융 소비자들의 특히 저신용자들의 피해나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척결을 해야 된다 싶은 그런 정책 사안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감원의 2024년도에 금감원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2023년도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63,28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2022년도 대비했을 때 2,777건이 증가한 그래 4.6%가 증가한 그런 수치이고요. 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 유형을 보면 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구체적으로 봤을 때 미등록 대부업체 때문에 이 피해 사례가 가장 크다라는 것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금리, 그 다음이 채권 수심, 그 다음이 대부 광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개 수수료 등의 순서로 피해 사례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실제로 보면은
고금리라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고금리, 또 불법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그런 사항들, 이런 거, 또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고압적인 또 고금리의 또 수수료 문제, 또 유사수신과 관련된 뭐 대출 사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지만 근본적으로 좀 피해가 가장 크고 근본적인 어떤 피해 사례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에는 미등록 대부업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더 고금리를 부과를 할 때 하고, 또 채권 추심에 있어서 불법 채권 추심을 하기도 하고, 또 광고에 있어서도 불합리적인 불법적인 그런 무분별한 불법 광고를 하기도 하고, 또 중개 수수료도 굉장히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 불법 사금융의 어떤 피해를 좀 예방하고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 또 사금융 대부업을 이용하는 그런 저신용 또 소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좀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방안을 안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해서 불법이 야기가 되고 이자율이 높아지고 대출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또 폭력이나 협박이나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유출하는 그런 불법 채권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불법 대부업체 피해 시의 어떤 대처 방안,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사실 금감원이라든지 그런 홈페이지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나 그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먼저 피해 사실 증거를 제일 먼저 확보를 할 것이 가장 중요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기관이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제 법률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소비자나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좀 안내가 구체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등록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안내를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제 토론 자료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불법 대부업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뭐 차이라든지 또 피해 시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에 제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실제 등록 대부업과 미등록 대부업,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의 차이를 구별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부업 이용자 중에서도 일부만이 뭐 대부업의 업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22.2% 정도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 또 특히 이제 등록 대부업체나 또 미등록 대부업체를 구분하거나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부업 이용자 중에 48%,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일반의 경우에는 24% 정도만 식별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수 대부업체를 활용하자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우수 대부업체가 무엇인지, 또 그 전에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차이는 뭔지, 불법 사금융은 뭐를 불법 사금융으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기본적인 그런 상황 파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후속적인 얘기를 논의하기는 어렵더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불법 사금융 인지도 알면서, 미등록 대부업체 인지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다는 거는 대부업 이용자, 그 저신용자이죠. 이 대출 수요가
그 생활비 조달을 위한 소액 대출 수요가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신용이라든지 저소득을 이유로 해서 이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업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응답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 마련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보 제공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고 뭐 그들의 뭐 문제를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라는 경찰들이 같이 공조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서민금융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정책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부기관의 경우는 사실 기재부도 있고 금융위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정부 여러 기관들이 정부 관련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금융 적발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단 뭐 이제 그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거는 따로 또 이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검거를 하고 적발하고 처벌하는 건 따로 그리고 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정보 제공 홍보는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정부 기관들이 협업해서 이런 정책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또 이제 토론을 해주신 것처럼 실제 이런 저소득 저신용층을 위해서 정책적인 어떤 서민금융 상품이 사실은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으로서 그 정책금융과 정책 서민금융과 이제 대부업에서 우수대부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것과 어떻게 이거를 좀 조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도 다시 시스템화하고 제도화시킬 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정부 가버넌스를 구축이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도 소비자학을 좀 전공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 또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금융 소비자의 한 부분으로서 일부로서 이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 사금융 또 대부업과 관련된 어떤 신용관리, 부채관리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다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신용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 실제 뭐 대법을 이용한다거나 사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자체가 정책 금융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신용관리, 부채관리 교육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문제가 신용 문제, 부채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교육부터 실제 문제가 발생한 후에 채무 상환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과정과 또 어디에서 어떤 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느냐 정보 습득에 관한 그런 내용 또 그리고 불법 사금융 피해가 만약에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이것을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출 의사결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에 필요가 된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바람직한 채무 상환 방법이라든지 또 좀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또 등록 대부업체와 또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그리고 불법 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체, 우수 대부업체 구별 방법,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실습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의 어떤 역량을, 신용관리 역량, 부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계획된 예산 아래 합리적인 소비 지출 능력을 좀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화시켜서 이런 실습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된 방안이 좀 모색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숙명여대 최철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컨슈머워치 또 자유기업원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또 유승동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 또 앞서서 이제 두 분의 그 토론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대부 금융시장을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제 그 관점에 관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가계대출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놓고 보면 이 그 대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됩니다. 그 한 0.5%를 좀 넘지만 1% 미만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이 대부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시장이 겪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그 정책 당국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그 관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좀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금융 포용 또는 이제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런 이제 키워드가 많이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그 정책 당국의 늘 목표에도 계속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유엔에서 사실 2015년까지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러니까 경제개발 목표들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 2016년도부터 2030년까지 또 이 기간 동안에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 지속 가능한 그 개발 목표 17가지를 2015년도에 채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그러한 그 이 개발 목표들이 사실 이런 그 어떤 포용적 금융 포용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포용이라는 걸 한번 좀 그 정의가 무엇일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주로 이제 개인인데요. 개인은 이제 가계 구성원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자로서의 개인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개인이 그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고 알맞은 그런 금융 상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그 금융 포용은 그 국가마다 상대적으로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금융 포용의 세부 과제들 또는 이제 저개발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에서 또 목표로 삼아야 될 게 상당히 이제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은행 계좌가 없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런 금융 시스템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그게 접근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가장 그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그 저신용 또는 이제 저소득 그 계층의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출 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대출 시장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대출에 상당히 미미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층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시장을 벗어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제도권 밖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보통 정의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보루의 이 대출 시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어떤 대출 시장의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상품은 상당히 이제 다양하죠. 우리가 금소법에서도 보통 이제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대출성 상품, 대출은 금융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금융 소비자의 그 지위가 좀 열악해지는 그런 금융 거래이기도 하고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이거는 뭐 제1금융권 은행에서조차 필요한 그런 그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사실 은행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거치고 은행에서 제시하는 한도 금액,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 이걸 사실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대출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금융 소비자가 상당히 그런 어떤 지위적으로 그 약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인데, 그나마 아까 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긴급하고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자금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 그야말로 또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런 시장에서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그야말로 서민 중에 가장 어려운 금융 소비자들 생각해 보면 그 규모가 미미할지라도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높여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출 시장은 뭐 금융 권역 또는 이제 금융기관별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은행 대출 시장 그리고 또 제2금융권의 여러 대출 시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대출 시장은 상당히 이제 신용도가 높은 그런 이제 금융 소비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시장이고요. 또 그리고 그 시장의 공급자들도 이제 뭐 은행이니까 결국 은행은 뭐 공신력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제 자금 조달 비용에 있어서나 상당히 그런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있고, 또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뭐 그 신용카드라든지, 뭐 신용카드도 보통 그 뭐 구매 신용으로 이렇게 물건 구입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또 급전이 필요할 때 뭐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 론이라든지 또 이런 그 신용 공급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은행 또는 제2금융권의 여러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그런 대출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그러한 대출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당연히 제도권 범위 내에 있는 그 시장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하지만 이 대부금융 시장은 엄격히 그것을 규율하는 그런 법이나 이런 어떤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 연구한 이 발제 자료에서 나왔던 그 연구 내용에서도 있지만 그 설문조사에서 아주 생각보다 그 큰 그런 그 응답자의 비중으로 그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이제 밝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어떤 규제나 정책 당국에 있어서도 이 시장을 그냥 규율만 하면,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규제만 하면 되지 이 시장을 좀 온전히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은 상당히 이제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아까 각 관련 금융 그 법규, 그 금융업에 관한 그 법규에서 그 목적에 분명히 다른 그 금융업법과 명시적으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해당 금융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대부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어떤 규율, 규제가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시장의 육성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게 2002년에 제정이 되어 왔고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시장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장의 강한 규제인 그 최고금리 규제를 통해서 이 시장의 위축을 지속적으로 야기해 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최고 금리가 20%인데요. 이 최고금리 규제는 사실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신용 대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시장에서 더 이제 유효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규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장 상황이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의 지표 금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일 때, 즉 우리가 이제 고금리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 사실은 모든 이제 그 대출 시장의 금리가 자연스럽게 다 이제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대부분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그 경제 상황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시장의 금리가 높아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엄격한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서 그 금리 이상 20% 이상을 연 20%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는 상당히 강한 규제로 더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이 최고금리 규제를 좀 더 그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시장 상황에 연동해서 그런 시장 금리를 그러니까 최고 금리를 그 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실 이 금리 규제 최고 금리 규제에 대한 것도 어떤 우리가 제도로서 뭔가 좋은 제도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두고만 본다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 시장에서 왜 이런 금리를 더 낮추지 않고 높게 유지해야 되냐 하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지만 사실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와 정반대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이 계속 위축돼서 오히려 이 시장 밖에는 바라볼 수 이 시장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취약계층 금융 소비자들이 이 시장에서조차 외면되고 오히려 금융 소외를 겪고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아까도 이제 뭐 서민금융진흥화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취약계층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 그런 어떤 시장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정책금융을 좀 확충을 해서 그런 소외를 겪는 소비자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노력도 물론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나 그런 정책적인 도움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좀 보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장을 제대로 육성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최고금리로 인해서 정부 실패의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소외된 금융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시장을 이걸 육성하려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이렇게 그 어떤 시장에 대한 관점 이제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이 연구에서도 그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이런 시장의 활성화,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대부업법이 개정돼서 진입 요건이 좀 일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입 요건이 강화되면 오히려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시장에 이제 공급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은 더 위축이 되겠죠. 오히려 이러한 그 최고금리라든지 진입 요건 강화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장의 그런 공급 측면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이 시장이 제대로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텐데 그런 어떤 시장 공급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거의 뭐 미미하고 이런 어떤 규제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더욱더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승동 교수님께서 발제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정말 이러한 그 필요한 그런 그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이 그 정부와 그리고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인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제도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지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때일수록 이 대부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금융사업자들이 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서 금리가 높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뭐 수억 원씩 대출받는 그런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대출이 주로 아니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의 그런 그 긴급 생활자금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금융소외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정말 민간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경제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또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와 또 입법부에서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또 효율적인 그런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추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